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 톡톡입니다. 오늘은 일단 시황을 잠깐 좀 짚어보면 증시가 또 코로나 이슈랑 이 이슈로 애플이 매출이 많이 떨어질 거다.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가이던스를 애플에서 발표할 때 이제 미국은 이제 지금이 2분기입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이제 책정이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분기죠. 이 2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식으로 애플이 발표를 하니까 미국은 이제 오늘 휴장이었는데요. 선물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뭐예요? IT 쪽이죠. 그러니까 IT 섹터 쪽에서 우리나라 보면 오늘 증시가 좀 많이 빠지면서 지수가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중국 흐름을 보면 어때요? 중국은 이제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부분들과 그 IT 섹터의 이제 밸류 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이즈가 나온 부분들이 오늘 우리나라 이제 하락 흐름을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정은 한 일주일 전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조정이 지금 일주일 전부터 약간 좀 횡보 조정, 박스권 조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위로 뻗어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흐름도 보면 단기적인 흐름은 사실 지금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구간인데, 굳이 이제 예측을 해보자 그러면 내일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해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양봉으로 마감한다 그러면 다시 내일 모레부터는 또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중국에서 이제 부양책을 이제 발표를 할 텐데, 경기가 지금 보면 중국이 6% 성장해서 이게 5%까지 내려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런 목표치를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쉽게 말하면 조작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개입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요런 부분들을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중국 증시는 미국의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의 애플에 대한 또 IT 섹터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을 안고도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일 이제 열릴 때 장이 시작하고 생각보다 크게 밀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미국 증시가 밀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갭하락 출발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좀 잡아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인 악재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거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 보면 이게 확진자들이 계속 줄고 있었단 말이에요. 확진자들이 줄고 있다가 이게 다시 이게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이면서 이제 2차적으로 이 확진자, 이제 코로나 이슈가 또 부각되면서 늘어나는 거 아니냐, 2차 감염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불안 요인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보면 중국 증시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이슈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세상에 이게 100%라는 건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악재 요인이 없으면 이제 증시는 굉장히 좀 강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또 이런 시황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계속 드릴게요.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탑다운과 바텀업 투자 전략. 쉽게 얘기를 하면 탑다운이라는 거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리고 바텀업 투자라는 거는 가치주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섹터, 가치주 섹터. 이건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거시적인 분석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치주 섹터는 현재 가치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분석을 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이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하는 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탑다운 투자와 바텀업 투자를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한쪽에 치중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치주 섹터에만 가치 투자를 한다 그러고 너무 여기에
몰입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대세 상승장 같은 게 만나면 한 3년에서 5년 쉽니다. 그리고 성장주 섹터가 치고 나가죠. 한 3년, 5년 동안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미국처럼 10년씩 치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버블이 진행이 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들 동안 철저하게 장기적으로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인들은 견디질 못해요. 5년이고 10년이고 견딘다 그러면 자, 손실은 최소한으로 방어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지수보다 소외가 크게 당할 수 있다. 지수 상승률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소외감이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수익이 지수보다 훨씬 처지게 되면 이건 통계적으로 잘한 투자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미래가치 기반과 현재가치 기반의 투자 전략,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이제 포커스로 놓고 분석에 사용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탑다운 투자 방식은 자, 미래가치 예측 기반의 투자를 말합니다. 자, 미래가치를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자, 불확실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산업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황. 자, 지금 어떤 부분들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자, 반도체가 좋을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좋게 생각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창의력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의 소재잖아요. 자, 4차 산업의 소재니까 이거는 많이 쓰일 거다.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 반도체는 소외될 수가 없다라는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추상적인 논리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쓰이고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해하고 가는 거예요. 자, 반도체가 쓰여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 데이터 센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트래픽이 굉장히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자, 데이터 센터가 증가를 하면 D램이나 낸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요런 부분들의 논리죠. 그리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5G를 기반으로 5G 인프라가 깔린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AR, VR 등등의 이제 미래 사업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서 캐파를 잡아서 이제 독점적인 세계를 이제 구축하고 간다 그러면 미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기 힘들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의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한 이걸 이제 놓고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나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거시적으로 자, 산업이라든가 업황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놓고 기업에는 나중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업황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자, 탑다운 투자 방식은 그러니까 미래를 먼저 분석을 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쫙 추려놓고 리스트를 추려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시간 가치라든가 뭐 이제 뭐 현재 가치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또 성장 가치라든가 거기에다 놓고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해나가는 이런 포지션들을 먼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을 거시적인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 거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가면서 쉽게 말하면 벌금이 무서우니까 전기차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의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 이제 뭐 기후영향 뭐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자동차 회사에 엄청난 벌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석유 기반의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벌금으로 답이 안 나오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준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할 건데, 그럼 전기차 시장에 들어가는 전기차 시장은 보면 30%가 배터리더라. 자, 배터리 관련된 요 기업들의 성장. 이게 원래 중국이 성장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중국이 무슨 40%의 점유율,
뭐 한 전 세계 시장의 40%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20년 21년부터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줘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 배터리를 중국에다 팔아먹기가 어려운데 유럽 같은 경우는 거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배터리 기업들이 2020년도부터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거시적인 부분들을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내부로 가는 거예요. 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요. 자, 고령화. 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저 약이라든가 이런 의료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가속할 거고, 소비도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이런 논리들을 미래 가치에 추상적으로 잡아놓고 요 안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순서가, 분석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업을 먼저 살피는 게 아니고 업황과 미래 가치를 먼저 살펴놓고 그 안에 기업을 끼워 맞추는 식의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성장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 섹터 투자 방식에서는 자, 2, 3년 후에 이익 추정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퍼 같은 걸 분석할 때 현재 가치로 분석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PER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과거 지표예요. 자, 추정치라는 건 뭐예요? 추정치는 불확실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고 다운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PER이 증가하는 폭이 클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지 현재 PER은 의미가 없어요. 현재 PER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놓고 분석하면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성장 섹터를 분석할 때는 퍼를 현재 가치에 맞춰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미래 가치에 맞춰서 분석을 해야 되고, 자, 이 미래 가치를 산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 부합해서 지금 얼마가 저평가돼 있냐라는 부분에 적정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업황의 변동성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다운사이드가 나오면 업황이 크게 꺾일 수 있으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자, 사이클 산업인, 그리고 헬스케어나 뭐 이런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죠. 수요가 팍 늘어났다가 수요가 확 죽어버리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다운사이드가 발생하는, 자, 가이던스 변동성이 굉장히 큰 리스크한 섹터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2년 3년마다 막 1000%, 500%씩 상승했다가 뭐 70%씩 90%씩 작살나는 섹터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사이클 산업이에요. 그런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에 좀 민감하지 않은 섹터라는 거죠. 요런 섹터와 또 분석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미래 가치를 산출할 때는 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좀 타이밍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사이클 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진짜 악재에 사고 호재에 팔아야 되는 요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분명한 어떤, 자, 통계적 지표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성장 섹터지만 현재 가치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는, 현재 가치가 많이 비싸지 않으면 이제 편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PER 같은 경우도 현재 가치가 사이클 산업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자, 요런 뭐라 그러지, 사이클이 없는 산업, 그러니까 사이클에 크게 변동성을 가지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이 현재 가치라는 게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섹터마다 섹터의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특성마다 요 분석법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그 업황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분석의 오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장 sek터는 IT와 헬스케어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섹터 내에서의 비중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자, 30% 사실 40%까지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사이클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다만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같은 사이클 산업은 자, 20% 내외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한 섹터, 예를 들어 IT 내에서도 뭐 5G가 있을 거고,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등등 있겠죠. 카메라 모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섹터를 세분화해서 각각 10%에서 20%를 운영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업사이드가 큰 만큼 다운사이드도 크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계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섹터별로 비중을 조금 낮춰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비중을 무겁게 봐도 되는데 여기 헬스케어 섹터 중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 가치를 평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테마적인 관점으로 비중을 또 5% 10% 내외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강제성을 부여를 하고 그 비중이 넘어가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넘어갈 것 같으면 진짜 사고 싶은 기업이 있어도 그걸 제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 섹터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왜냐하면은 이제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사모하다 보면 비중이 과하게 되고 결국은 몰빵이랑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런 추세적 흐름이 끝나게 됐을 때는 계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수익을 많이 토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미리 관리를 해가면서 비중 할당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차 산업의 소재는 자,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빅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물에 대한 그런 거고, 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가상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분석 툴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 고령화 수혜로 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바이오와 제약, 그러니까 신약을 만드는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를 기준으로 해갖고 움직이는 섹터고는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분석이 어려운 거는 무조건 비중을 작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중을 높게 가져갈 쪽은 이제 의료 장비라든가 제약 쪽에 치중되어 있어서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은 자, 밸류 체크를 해나가면서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무겁게 가져가도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거고. 자, 미래차 수혜로 2차 전지, 수소차,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놓으면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흐름이 시작되어 있고 체크가 됩니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포인트들이 올 거기 때문에 이쪽은 비중을 좀 무겁게 가져갈 수 있지만 수소차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건 미래 산업군이기 때문에 아직 숫자라는 것들이 체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비중을 약하게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 관리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업황이라든가 이 섹터의 개성들을 각각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중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한 창의력, 그러니까 추상적인 분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라는 게 사실 투자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해야 될 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분석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산업 사이클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조업에 좀 산업 비중이 몰려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 사이클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갈 때 어떤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예측 기반으로 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 변화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OLED 시장이 언제부터 성장이 폭발하고 또 이게 LCD 시장은 언제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날 건가 뭐 요런 거. 최근에 보면 LCD가 가격이 급격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자, 중국에 있는 뭐 BOE부터 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LCD 쪽에서 철수 발표를 하고 뭐고 하면서 중국도 이제 치킨 게임을 끝내고 감산에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 흐름들 보이고 또 이제 거기다 이제 코로나 이슈까지 겹치면서 자, 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자, 가격 반등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또 OLED를 급격하게 또 뭐라 그래야 되지? OLED 산업의 성장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OLED가 LCD보다 비싼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생산량, 이제 캐파 같은 부분에서 LCD에서 많이 뒤지기 때문에 자, 대량 생산을 해야 이제 단가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아직 대량 생산 체제가 LCD 라인보다 부족한 거예요. 자, 그 부분들이 이제 맞춰지게 되면 LCD 쪽에서 이걸 맞추고 OLED 쪽에서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조금씩 생기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면 자, 성장 탄력은 굉장히 더 크게 붙겠죠. 그러면 투자가 어떻게 돼요?
또 밀려서 들어갈 거고,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산업을 예를 들어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 LED라 그래갖고, 자, 이건 이제 테마성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완전 미래 산업이에요. 아직은 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이제 미래같이 지금 선반영한다? 이건 그냥 테마인 거예요. 자, 숫자로 놓고 이거를 분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관련주들을 본다 그래도 어때요? 자, 비중을 약하게 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게 너무 미래 쪽, 예를 들어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수소차 자율주행, 이제 숫자가 보여지지 않는 건 어때요? 비중을 낮춰서 운영하는 거고, 자, 숫자가 보여주고 밸류 체크가 가능한, 지금 OLED, LCD 라인, 그리고 2차 전지. LCD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별게 없죠. 이제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갔다고 보면 되고, 자, OLED 2차 전지 쪽에 투자할 때는 어때요? 자, 이런 성장 흐름이라든가, 자, 숫자를 체크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가져가도 된다.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업황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섹터군을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2017년도에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던 섹터가 5G였어요. 자, 야, 4차 산업의 시작은 무조건 인프라다. 4차 산업이 시작이 되려고 하면 인프라에 깔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자, 이쪽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 흐름들은 보이는데, 주가는 가만히 있다. 자, 미래 실적을 미리 반영할 거다. 이런 부분에서 5G를 2017년도부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반도체 바이오만 쳐다볼 때 전 이것만 얘기했어요. 반도체 바이오 쳐다보지도 말라. 계속 그런 얘기 하면서 계속 5G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폭락하고 5G는 자, 2019년부터 거의 단기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았죠. 지금은 또 틀려요. 지금은 이제 버블 국면을 치닫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가 잘 안 나옵니다. 지금은 뭘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5G의 자리가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 흐름들을 보고 미리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그러니까 성장 섹터에 대한 투자는 미래 그림을 그려놓고 아직 확인이 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 내용도 까다롭고 비중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4차 산업이 시작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깔려야 된다. 자, 그럼 왜 지금은 빅데이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산업 구축이 안 돼 있었는데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로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금융 쪽에서도 크게 이제 뭐 핀테크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고요. 자, 개인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쪽 시장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요게 통과되기 전에도 성장 흐름이 이미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통과되게 되면 숫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거기다 5G 인프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휴대폰 같은 경우도 5G 가입자가 예상보다 뭐 5배, 10배씩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깔려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사물 인터넷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급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 산업 범위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헬스케어부터 해서 금융 뭐 등등등 전 산업 뭐 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산업에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반의 이제 서비스 솔루션 업체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빠르게 시작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자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인프라에 깔아놓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거는 여러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 중에서 미래의 삼성전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중에 지금은 아주 조그만 기업들이 엄청난 큰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 시대는 이미 열렸다. 이런 식의 창의적인 분석을 해놓고 자 기업을 이제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은 거의 200개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하고 있는 기업들만 해도 그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먼저 담아야 될 기업들, 좀 천천히 담아도 될 것 같은 기업들을 추려놓고 그렇게 비중 관리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금리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서 자, 성장과 버블을 점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뭐예요? 돈의 흐름. 자, 금리 상황은 뭐예요? 요걸 예측하기 위한.
자, 성장 섹터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냐, 요 부분을 어떤 근거로 잡아갈 거냐. 지금 금리가 인하기에 있냐,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금리가 어때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때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어때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이거는 성장에 목말라 있는 자금들이에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성장에 포커스를 둬서 돈이 이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 섹터 비중을 7에 놓고 가치주 섹터 비중을 3에 놓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이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에 어때요? 가치주 섹터를 5에서 7에 놓고, 자, 성장 섹터를 3에서 5에 놓고, 요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줄어들 거냐, 늘어날 거냐에 따라서, 자, 성장 섹터의 비중이 달라지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성장 섹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있기 때문에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가치주 섹터는 현금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고 할 때는 어때요? 자, 이익들이 개선되고 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물가가 눌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어때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되겠죠. 그럴 때는 성장 섹터 비중을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놓고 전체 비중을 놓고 할당을 해서, 자, 세부적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성장 섹터를 분석할 때 탑다운 투자 방식을 운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금리를 놓고, 자, 유동성을 체크를 해서 전체 비중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이 전체 비중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업황을 분석을 합니다. 자, 업황 내에서, 자, 개별 비중을 체크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반도체 2차 전지는 이제 뭐 10%, 20% 운영하고 헬스케어는 30% 이상 운영할 거다. 뭐 요런 식의 사이클들을, 요런 걸 놓고 이제 비중 할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개별 기업에 대한 거는 맨 마지막에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업황을 놓고 이 업황에 껴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냐, 이 리스트를 분석을 해놓고 이 리스트에서 추려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때요? 거시적인 분석을 먼저 한다는 거죠.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구간이냐.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오히려 성장 섹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어때요? 가치주 섹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이걸 거꾸로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경험도 없고 분석 노하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거꾸로 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반도체 바이오 같은 거 좋다 그러면 막 우르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2017년 보면은 어때요? 금리가 계속 가는 구간이었죠. 자, 그러다 꺾이는 포인트들이 나오면 어때요? 그럼 이제 경기가 부담이 생기는 구간들이 나오면서 작살나는 거예요. 그럼 그 구간에는 어때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성장주 섹터는 계속 비중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주 섹터가 움직일 때 딱 보면 어때요? 자, 북한이라는 모멘텀이 나오면서 금리가 이제 멈추는 시점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뭐 어때? 그 구간에 보면은 뭐 금융 섹터도 좋았고 굉장히 흐름들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굉장히 강하니까 오히려 이런 거꾸로 비중을 이제 취해가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 변곡에 대한 부분들, 자,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유동성의 타이밍이 바뀌는 부분들, 다 이제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해놓고, 자,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업 투자 방식. 바텀업이 아니고 바텀업인데 바텀업이라고 하면, 바텀업 투자 방식은 현재 가치 기반의 투자를 말해요. 자, 안전성에 포커스를 둔 투자를 말해요. 자, 고배당으로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고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기업들은 주주 취장적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현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현금이 많으면 그만큼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조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500억을 벌어요. 그럼 성장률이 굉장히 작잖아요. 자, 1조에서 5천억을 배당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5천억을 배당을 하든가 투자를 했다고 가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돈은 똑같이 버는데 이게 5천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업 가치는 어때요? 자, 성장이 훨씬 높아지죠. 그러니까 주가는 현금이 많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금이 많으면 주가는 눌립니다. 대신에 뭐가 있어요? 안전하죠. 밀리수로 계속 사면 돼요. 언젠가는 이게 투자가 진행이 되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든지 무슨 뭐 자사주 소각을 하든지 뭐 어떤 뭔가
뭐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이제 기업 가치가 단숨에 성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치주 섹터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담아놓고 이걸 기다리는 거죠. 자, 배당을 확대해 가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긴 관점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장 섹터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보통 사이클 산업은 한 2, 3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대세장이라든가 예외적인 시장이 버블로 가는 구간들이 오면 자, 5년, 10년도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가치주 섹터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보통 10년에서 20년이에요. 굉장히 장기 사이클이죠. 그리고 돈이 많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성장 섹터였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그 산업이 어떻게 보면 거의 꺼져가는 흐름에 있는 그런 게 많아요. 주가도 막 많이 빠져있고 그렇다 보니까 밸류 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성장 모멘텀을 다시 잡아가는 시점을 포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싼 구간부터 모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한 3년에서 5년 바닥에 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길게는 건설 섹터처럼 막 10년씩 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대신에 이 10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가는 가만히 있었대요. 배당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장, 이제 주가 상승을 이런 것들로 이제 안전마진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로 까는 거는 항상 가치주들을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주 비중을 높이고 가치주 비중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설정할 때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텀업 투자 방식이 탑다운 투자 방식보다 유리한 부분은 딱 하나예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자, 배당에 대한 안전마진을 주고요. 기업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현금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게 됐을 때는 뭐 배당도 막 10% 막 이상씩도 주는 구간들이 나오고 막 요런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펴게 되죠. 야, 니네 투자도 안 할 건데. 그리고 인수합병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자산 가치가 많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뭐 투기 자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엘리엇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엘리언 같은 뭐 그런 펀드라든가 우리나라에 요즘 최근에 보면 뭐 KCGI, 한진칼 같은 거 막 흔들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다 뭐냐면 자산 가치가 많은 기업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산 가치가 많으면 니네 이거 돈 갖고 있는 거 투자를 하든지 주주 환원해라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들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그게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는 아무도 알지가 못하기 때문에 골고루 사놓으면 그런 모멘텀들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마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하죠. 불확실성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인 변동성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1% 금리를 저축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들인 거예요. 자, 은행주들이 변동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축을 1%로 한다. 예를 들어 뭐 1년, 2년의 단기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굴려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 5년 이상의 자금을 운영을 한다. 5년 동안 내가 저축을 할 거고 무슨 특히 뭐 옛날에 유행했던 거 보면 막 통장 쪼개기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적금을 막 들고 해갖고 쪼개가지고 그걸 굴리면 뭐 예금 금리가 복리로 굴러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다 개소리입니다. 그런 거. 자, 은행주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저축을 계속 하게 되면 적립식으로 투자하기는 은행주만 한 게 없어요. 배당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4% 5% 나오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엄청납니다. 뭐 최근에 보면 또 라임 사태니 뭐니 해갖고 엄청 싸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둘 수 있어야 돼요. 은행주들이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버블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 과거에 닷컴 버블 때 거의 뭐 19배였는데 근데 이때 뭐 닷컴 버블 때 이 퍼가 19배였다는 거는 닷컴 버블은 뭐 진짜 뭐 한 뭐 100배 막 이렇게 됐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 다릅니다. 근데 전체 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증시가 지금도 뭐 퍼가 뭐 19배다 하면서 닷컴 버블 근처 수준에 왔다. 이때는 닷컴 기업들이 돈을 못 벌 때고 지금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같이 볼 수는 없는데 요런 버블론들이 막 나오면서 지금 보면 행동을 취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투자자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 보면 워렌 버핏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레이 달리오라든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뭐 펀드나 회사,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 뭘 갖고 있냐면 자산주들을 쓸어모으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도 은행주들을 쓸어 모으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 현금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자산주들을 만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안전마진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걸 사는 거예요. 현금을 안 갖고 있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빠질 수도 있잖아. 빠지면 더 사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저축성의 자금은 이런 가치들로 모아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빠지면 더 사고, 많이 올라가는 거는 빼놓고 또 많이 빠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 매력은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 주가 상승도 오게 되면, 자, 거기에 배당에다가 뭐 주가 상승까지 더하면 이 복리가 굉장히 빠르게 불어난다는 거죠. 이거 5년, 10년만 해보면 은행저축 절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은행 주식 마이너스 30% 이렇게 빠지게 되면, 야, 이게 배당을 10년 동안 한 50% 준단 말이에요. 그쵸? 배당을 이제 한 50% 주는데 주가가 한 30% 빠져 있어. 그러면 이게 뭐 거의 똔똔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뭐 자산 가치가 조금만 바닥고 한 20% 30% 오르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1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10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계산을 세부적으로 해보게 이 배당을 예를 들어서 또 사고 한다 그러면 요 복리는 굉장히 이 변동성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본 사람들은 절대 은행 예금 같은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축성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행중이라든가 뭐 통신주라든가 뭐 요런 종목들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저축식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은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은 통신 3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LGU 플러스는 요렇게 보기는 조금 저는 좀 애매하고요. 이제 상승력은 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축성으로 투자를 한다면 KT하고 SK텔레콤 이런 거 해야 되고, 자, 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이것저것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산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 질 수가 없는 투자다. 지금 같은 밸류 구간에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산 가치라든가 하고 지금 뭐 요런 이제 배당이라든가 현금 자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청산 가치보다 못한 밸류를 받는 기업은 배당과 투자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 이 청산 가치라는 게 이제 PBR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자, PBR이 예를 들어 0.4배인 기업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이 기업의 자산 가치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세부적으로 더 분석이 들어가면 더 확실해지는데, 이게 평가가 좀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포함해 이제 PBR이 뭐 0.4배다 그러면 부동산 매각 이슈가 나오고 하면 부채 비율이 확 낮아지면서 뭐 이익이 확 늘어나고 요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자산주들은. 그러니까 PBR이 0.4배라는 건 뭔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4,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를 지금 기업을 존속하지 않고 기업을 지금 구간에서 청산을 해버리면 이미 플러스 60%의 수익이 맞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영업적자를 계속 만들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주가 빠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미래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자만 내고 있다 그러면, 흑자만 지속해서 낼 수 있다, 이런 기업이라 그러면 이 청산 가치가 낮은 기업들은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이 많으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조를 버는데 예를 들어 100억을 벌면 이거는 PER이라든가 이런 성장 지수가 ROE라든가 이런 게 높을 수가 없겠죠. 근데 1조 중에서 8조원억을 예를 들어 배당을 해버리고 이게 2천억이 돼버리면 자, 성장률이 5%가 찍힌단 말이에요. 1조를 갖고 있을 때는 성장률이 몇 프로예요? 자, 1%가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만 줄여버리면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하고 뭐하고 하면 성장률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안 해도 기존에 하고 있는 대로만 해도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산주들은 이런 포지션들을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단기적으로는 수익보다 안전성에 중점을 둔 투자 방식이라는 거죠.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아까 이야기한 자, 탑다운 방식하고 자, 바텀업 방식은 섞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리 인상기에 자, 좋은 흐름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 자, 현금 자산이 부각을 받을 때는 어때요? 자, 금리 인상기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어때요? 자, 갖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기가 많이 움직이는 게 금융주인 이유가, 보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웃겨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내 돈 갖고 내가 나중에 빌려 쓰는 거야. 이자를 주고. 자, 보험 상품들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험대출이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납입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납입했는데 500만 원을 빌렸으면 이자를 얼마씩 줘야 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자체가 금리 인상을 해놓고 뭐 이렇게 되면 이익이 급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담보대출도 막 다 받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자율이 높아지고 뭐하고 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이익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채권에 대한 부실만 관리가 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 가장 이제 이익이 확장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다들 보면 자산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채 부담이 작고 물가가 상승할 때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요 두 가지를 섞어서 운영을 하면 탑다운 투자 방식은 이제 거시적인 분석이 중요하고요. 거시적인 분석이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바텀업 투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가치를 놓고 현재에 대한 분석, 과거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전성은 당연히 자, 가치주들이 안전성이 높겠죠. 자, 성장 섹터는 어때요? 자, 비중 할당을 굉장히 잘게 쪼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상대적으로 가치주 섹터들보다 가치 섹터들보다 안전성에서 좀 떨어지죠. 이제 순환 사이클 같은 경우도 잘 살펴야 되고 공부할 내용은 성장주 섹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자, 가치 분석만 해서 그냥 때려박아놓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사실 질 수는 없는데 수익률을 끌어올리려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탑다운 투자 방식과 바텀업 투자 방식을 섞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투자 방식을 이제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탑다운 투자 방식은 자, 인구 구조라든가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세계 경기 변동 등 거시경제 요인을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산업 등으로 내려가는 하향식 투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고 바이오를 사고 반도체를 사고 뭐하고 한다고. 이거 얼마나 웃긴 거예요. 분석을 어떻게 해요. 바이오를 사면은 어떻게 사람들은 사나요? 이 기업에 대한 기술 요것만 보고 막 하잖아요. 반도체를 산다 그러면 뭘 보고 사요? 야, 삼성전자 사야 돼, SK 하이닉스 사야 돼. 그 기업을 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반도체 섹터를 놓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더 매력적인 게 뭔가를 찾는 거지. 삼성전자다, SK 하이닉스다, 뭐 요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 업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의 개별 흐름보다 이 업황에 따라서 섹터 흐름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바텀업 투자 방식은 이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같은 철강주라들도 굉장히 다르고 같은 금융주라도 굉장히 다르고 자,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다운 투자 방식은 이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시황을 먼저 놓고 업황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투자 방식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과 거꾸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 섹터 분석 시스템이 무조건 구축이 돼야 된다. 자, 성장 섹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자, 잘못된 부분들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바텀업 투자 방식 같은 경우는 경제 전망이나 정부 정책 자, 거시적인 측면을 제쳐둔다는 거죠. 왜? 자산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자,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바텀업 투자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하는 건데, 자, 종목에 집중해서 개별 기업의 실제 가치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상향식 투자예요. 개별 기업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어때요? 시황, 업황, 개별 기업 순으로 분석 툴이 거꾸로 가는데,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시황, 업황, 시황. 그러니까 시황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업에 대한 자산 가치를 먼저 분석해놓고 투자를 하다가 이게 업황이 좋아지면 이게 성장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되게 많은데 이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자산이 계속 축소가 되는 거죠, 점점.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에요. 나중에 성장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자산이 많기 때문에 성장률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산이 많으니까 성장률은 낮은데 자산이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수록 성장이 높아지는 거죠.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산이 쪼그라들면 오히려 성장이 높아지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투자를 하든 예를 들어서 돈을 배당을 늘려주든 자산이 쪼그라들수록 성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이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든가 이익 구조가 자산이 쪼그라들면 그냥 성장이 높아지는 거고, 업황이 좋고 나쁘고가 사실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 자산이 높은,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먼저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출이 쪼그라들고 있고 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산 가치 깨먹는 거니까.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기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을 분석을 하고, 자, 시황은 돌아서는 시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업황이 돌아서는 시점을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예측을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연준이라든가 경제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연준도 그걸 보고 과거 지표를 보고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 자체가 후행 지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금리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요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걸 예측하지 않으면, 자, 기업을 먼저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이게 돌아서는 이제 턴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자산 가치가 확 쪼그라들면서 성장 가치가 확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현재 가치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를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현재 가치 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자, 탑다운 투자 방식은 미래 가치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가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텀업 투자 방식. 그러니까 가치 섹터는, 자, 현재 가치를 먼저 분석을 해놓고 미래 가치는 추적을 해나가면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주 섹터 분석 시스템과 성장주 섹터 분석 시스템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본 사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 이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5%도 안 될 겁니다. 시청자들 중에 5%도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면, 자, 수익률은 최대한 작게 잡고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산주들을 장기적으로 저축하는 투자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수익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공부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맞아요, 사실. 그래서 공부량이 작은데 내가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희 회사에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저를 그냥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석해서, 공부해서, 이야기하는 회원방송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 맞춰보고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나를 판단을 해보면 돼요. 본인 직접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저도 물론 그런 것들을 돈 주고 사봅니다. 그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리포트 같은 거를 1년에 100몇십만 원, 100만원, 200만원씩 주고 사봐요. 나중에 여력이 되면 이거 1000만원씩 주고 사봐야 되겠죠.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 그런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보려고 그러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자, 이런 정보를 사보는데 다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돈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리포트 나오는 것들을 내가 이것저것 보면, 예를 들어 리포트 내가 10개를 봤는데 이 리포트 10개를 본 정보량을 내가 직접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자, 시간 가치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서 그냥 수익률만 끌어올리려고 그러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이걸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자,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 그리고 세계 유명 헤지펀드들, 요런 데들은 이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합산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결론이 좋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데들은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거고, 예를 들어 그 반대로 그러니까 손정희 씨가 하는 투자가 탑다운 투자 방식이에요. 손정희. 자, 워렌 버핏이 하는 투자가 바텀업 투자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요 부분에서 자, 바텀업 투자 방식이 좋다, 탑다운 투자 방식이 좋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내용으로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10분, 2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시간이 길어져 버렸네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